안 돼! 백호야, 그만! 아버지한테 무슨 짓이야? 제발 멈춰! 방금 자신의 충견을 말리며 절규한 이 남자,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외가 수의사 이강민입니다. 그리고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죽은 듯이 지내던 그의 진돗개 백호가 오늘 처음으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백호의 발톱이 찢겨 피가 나도록 파헤치는 저곳은 바로 1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입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아버지를 추모하는 이 순간, 백호는 왜 무덤을 파헤치는 것일까요? 강민은 이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흙 속에 묻힌 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죽은 아버지의 마지막 절규이자 가장 끔찍한 배신자의 정체를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부 1년간의 침묵.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그림자 같았던 백호의 세상은 완벽히 무너져 내렸죠. 한때는 온 동네를 누비며 위엄을 자랑하던 백호는 아버지가 사라진 후 마당 구석의 가장 깊숙한 곳, 아버지의 낡은 의자 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 백호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동생 강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지만 정작 제 가족인 백호의 텅 빈 눈동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일 거야. 백호도 아버지가 그립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온갖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지어 MRI까지.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 없음. 동료 수의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상실 증후군이야. 주인을 잃은 슬픔이 너무 깊어서 그래. 강민아,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상태는 단순한 슬픔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목격하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던 백호의 울음소리는 그리움의 소리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백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털은 푸석해지고 뼈대가 드러날 만큼 말라갔습니다. 원장님, 박 여사님 오셨어요. 병원 직원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6개월간 아버지를 돌봐주신 간병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박 여사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우리 집에 들러 반찬을 챙겨주고 백호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강민 원장님. 또 밤새셨나 보네. 안색이 안 좋아. 박 여사님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아오셨다는 박 여사님에게 아버지는 친오빠 같은 존재였고 저희 형제에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백호는 좀 어때요? 밥은 먹고? 아니요. 여전해요. 물도 겨우 마시는 수준입니다. 제 대답에 박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 내내 미동도 않던 백호가 박 여사님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맹렬하게 짖기 시작한 겁니다. 월, 크르르릉. 단순히 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사나운 기세였습니다. 어머, 백호야. 왜 이래? 나야 나. 박 여사님이 다정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백호는 더욱 격렬하게 짖어댔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을 넘어선 명백한 적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요즘 부쩍 예민해져서. 아니에요. 괜찮아. 오죽 힘들면 저럴까. 박 여사님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서운함과 약간의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장님,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백호가 저렇게 공격성을 보이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요. 정 힘들면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박 여사님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호가 왜 유독 박 여사님에게만 저토록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부재가 가져온 극심한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에게 일주기는 늘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형, 내일 아버지한테 가야지. 백호도 데려갈까? 글쎄, 괜찮을까? 차 타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은 것일까요? 의자 밑에만 있던 백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텅 비어 있던 백호의 눈에 1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백호야, 아버지 보고 싶어? 제 말에 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이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앞발로 긁으며 나가고 싶다는 듯 낑낑거렸습니다. 형, 백호가 나가고 싶어 해. 아버지한테 가고 싶나 봐. 저와 동생은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만나면 백호의 병도 나을지 모른다. 우리는 백호를 데리고 아버지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 백호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차 안에서 미동도 않던 평소와 달리 창밖을 보며 연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냄새를 좇는 사냥개처럼 산에 가까워질수록 백호의 행동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차 안을 맴돌았고 가끔은 목을 길게 빼고 울부짖었습니다. 백호가 왜 저러지? 꼭 뭔가에 홀린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의 산소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백호는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백호는 아버지의 봉분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봉분 정중앙에 앞발을 대고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백호야, 그만. 아버지한테 무슨 짓이야. 제 절규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생과 제가 달려들어 백호를 떼어내려 했지만 녀석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년간 굶다시피 한 녀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괴력이었습니다. 발톱이 돌에 긁혀 피가 흐르는데도 백호는 신음소리를 내며 더욱 필사적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그 모습은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길 파봐. 여기에 모든 진실이 있어.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듯 했습니다. 형, 이상해.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니야. 동생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수의사로서의 제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 행동이 아니다. 백호는 우리에게 무언가 필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때였습니다. 툭! 백호의 발톱이 흙 속의 단단한 무언가와 부딪혔습니다. 백호는 파던 것을 멈추고 구멍 안을 들여다보더니 하늘을 향해 길고 처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1년간의 슬픔과 억울함과 마침내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백호가 파놓은 구멍을 들여다봤습니다. 흙먼지 사이로 손바닥만 한 검은색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매장할 때는 없었던 너무나도 낯선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왜 아버지 무덤에? 동생과 저는 망연자실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관리소에 연락해 정식으로 파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2번 아프게 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백호의 처절한 몸짓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찾은 아버지의 산소.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관 옆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나무 상자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고급스러운 나전칠기 상자. 아버지가 아끼시던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작업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상자 안에는 유골함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께서 평생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낡은 만년필 한 자루와 그 옆에 놓인 작은 유리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건 아버지 만년필이잖아. 왜 이게 여기에? 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만년필보다 그 옆에 작은 유리병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수의사인 제게는 너무나 익숙한 형태의 병. 그리고 병을 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냄새. 아, 안 돼. 싸늘한 아몬드 향. 청산가리. 동물 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과 같은 계열의 하지만 훨씬 더 빠르고 흔적 없이 작용하는 불법 독극물의 냄새였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아버지. 연세가 많으셨기에 누구도 부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백호가 아니었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흙 속에 묻힐 뻔했습니다. 제 머릿속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1년간 공포에 떨던 백호의 모습, 그리고 유독 백호가 맹렬한 적의를 보였던 단 한 사람, 박 여사님.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소름 끼치게도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원장님. 마침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아버지 일주기는 잘 치르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여사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네, 여사님.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티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좀 했는데 저녁에 들릴까요? 백호도 볼 겸.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 오늘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경찰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던 친구도 독극물과 만년필 이야기를 듣자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아, 너희 집으로 지금 바로 갈게. 절대 그 여자 혼자 만나지 마. 1시간 후 사복 차림의 친구와 동료 형사들이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백호가 박 여사님에게만 보였던 이상 행동,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무덤에서 발견된 만년필과 독극물 병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 혹시 그 여자 가족은 없다고 했나? 네. 평생 혼자 외롭게 사셨다고. 친구는 즉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친구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찾았다. 박은혜. 전과 3범. 전문 간병인 사기꾼이야. 주로 자산이 많은 독거노인들에게 접근해서 가족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얻은 뒤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이야. 피해자 중 2명은 의문사로 종결됐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인터폰 화면에는 환한 미소를 띤 박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통을 든 채였습니다. 강민아, 문 열어주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친구가 저를 말리고 다른 형사들과 함께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박 여사님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강민 원장님. 내가 그냥 와버렸네. 이 갈비찜이 정말 맛있게 됐. 박 여사님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거실에 서 있는 낯선 남자들을 보고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1초 만에 천사의 가면이 벗겨지고 악마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누구세요? 차가운 경계심이 가득한 목소리. 조금 전까지 저에게 말하던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은혜 씨 맞으시죠?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의 말에 박 여사, 아니 박은혜는 반찬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차갑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놈의 개새끼 때문인가.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백호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오부 충견의 마지막 임무. 경찰서 취조실. 모든 것을 포기한 박은혜는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내가 재산에 손 떼는 걸 알아차렸더군. 유언장을 바꾸기 전에 손을 써야 했어. 아버지는 박은혜의 정체를 눈치채고 모든 사실을 일기장에 기록한 뒤 유언장을 수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은혜가 건넨 차를 마시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처럼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만년필은 왜 무덤에 묻은 겁니까? 형사의 질문에 박은혜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영감이 그 펜을 꽉 쥐고 안 놓더군. 자식들한테 남기는 마지막 편지라도 쓰려고 했나 보지. 꼴 보기 싫어서 같이 묻어버렸어. 독약병이랑 같이 영원히 비밀로 남으라고. 그녀는 몰랐던 겁니다. 그 만년필에 묻어있던 아버지의 마지막 채취와 독극물의 희미한 냄새가 백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다는 것을. 백호는 1년 내내 그 끔찍한 기억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박은혜의 몸에서 나는 희미한 독극물 냄새를 맡을 때마다 아버지가 죽어가던 그날의 공포를 다시 겪어야 했던 거죠.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 구석, 아버지의 낡은 의자 밑. 백호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완수하고 비로소 안식을 찾은 충직한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백호의 곁에 무릎을 꿇고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푸석했던 털 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고마워, 백호야. 아버지를 지켜줘서, 그리고 나를 살려줘서. 만약 백호가 아니었다면 저와 제 동생 역시 박은혜의 다음 표적이 되었을 겁니다. 백호는 슬픔에 빠져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의 몸으로 홀로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존재의 눈빛 속에, 절박한 몸짓 속에 당신의 삶을 구할 마지막 신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도 당신을 묵묵히 지켜주는 백호가 있나요? 오늘 그 소중한 존재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